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시리즈 강의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1950년, 60년대 민간 위안부입니다.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래 이 문제를 다루어 온 한국의 운동단체나 역사학계나 정치계의 대응에는 실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이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일제가 전쟁 말기에 여자 정신근로령을 발표하여 여성의 노동력까지 동원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전선으로 보내져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되었다고 서술해 왔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현행 역사교과서에 해당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의 수는 수십만 또는 20만 명이나 되었는데 위안부로 희생된 여성의 수는 적어도 수만 명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자 정신근로령은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시행되었을 뿐이고 조선에서는 공포되거나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직장과 학교 단위로 정신대가 조직되어서 국내 평양이나 인천 또는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가서 몇 개월간 단체로 근로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일본으로 간 경우는 모두 합쳐서 한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조사해보면 금방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이야기를 마치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 양 교과서에다 서술해 왔습니다. 언제부턴가 형성된 집단 환상에 근거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비과학적이고 폐쇄적이고 맹목적인 적대감정에 기초하여 역사를 서술하는 한국 역사학계의 정신세계를 반일 종족주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역사학은 아직도 스스로를 근대과학으로 성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사학계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건이 동시대 일본의 어떠한 제도적, 정책적, 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나아가 그것이 해방 이후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남겼는지, 그에 대한 당대 한국인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강의에서 6.25 전쟁 당시 한국군에도 위안부 제도가 있었으며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기원을 둔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민간 사회에서 존속한 위안부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안부란 용어는 우리 전통 한국어가 아닙니다. 그것 역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기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한국인의 언어 생활에 남아서 1960년대까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한국군 위안부가 그 한 가지 예라면은 미군 위안부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가리켜 위안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창녀다, 매춘부다, 갈보다, 윤락, 여성이다 등 훨씬 널리 쓰인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채택한 공식 용어는 위안부였습니다. 1955년부터 정부가 발간한 보건사회통계연보라는 통계자료집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57년에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제정되는데요. 거기서 위안부는 매음을 하는 여자로
주 2회 성병 검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안부라는 용어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국인의 집단 기억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강의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지금부터 1950년대 민간 위안부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955년도 성병 검진 실적에 관한 이 보건사회 통계연보에 해당 부분입니다. 성병 검진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다시 말해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은 댄서, 위안부, 접대부, 밀창 요 네 종류로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댄서는 각종 접객업소에서 춤을 추는 여자들입니다. 일정기에는 춤과 노래를 직능으로 하면서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기라고 했습니다. 댄서는 그 예기의 후신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이 위안부는 유곽이나 사창가에 입주해서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여성을 가리키는데 일제시대에는 이를 창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그 창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위안부라는 말로 달리 표현했는데 그 실체만큼은 창기와 다를 바 없어서 영어로는 prostitute라고 했습니다. 접대부는 음식점이나 요정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들을 말합니다. 일정 기에는 이를 작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접대부라고 이름을 바꾸고 영어로는 entertainer라고 표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인 밀창은요, 영어로는 harlot이라 했는데 여관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등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성매매를 전업이 아니라 겸업으로 하는 그런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harlot의 이 밀창의 존재 형태는 실로 다양하고 유동적이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카페 및 바 여급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정부는 성병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성병검진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이 1955년 한 해에 총 11만 642명의 여성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한 네 부류의 여성이 그만큼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2만 2,659명이 초진이다, 처음 검진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1955년 그 해에 이 산업에 진입한 여성의 수를 가리킵니다. 이같이 검진을 받은 여성의 수는 1958년도에는 좀 더 수가 많아져서 총 11만 9,57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곽이나 사창가에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이 위안부만 따지면은 1955년에 6만 1,833명에서 6만 5,69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성병 감염률은 평균 22%에서 24%나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은 1937년 조선인 창기와 작부의 성병 감염률은 5% 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해방과 전쟁의 혼란기에 성매매 산업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팽창했는가,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보건 행정이 사실상 매우 초라한 실정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회통계연보는 성병검진의 대상이 된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연령 분포와 교육 정도에 관한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 신상기록부가 비치된 그러한 여성들로서 모두 5만 6,182명이 그 모집단인데 아마 주로 위안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에 보면요, 이 연령 분포를 보면은 성매매는 15세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20세에서 24세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나이 30세 이상의 구간은 8.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15세부터 이 산업에 진입을 해서 20세에서 24세 구간이 가장 최빈도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이 접대부들의 학력은요, 57%가 무학입니다. 그 가운데 23%는 아예 문맹으로서 한글을 읽을 수가 없고 34%는 한글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36%가 됩니다. 근데 당대 여자로서는 고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학교 및 전문고 졸업이 6.8%나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들이 미국군을 접대하는 위안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통계 가운데는 미국군 위안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위안부의 부분 집합은 군 위안부의 한 전통을 잇고 있는 미국군 위안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둘은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미국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미국군을 포함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위안부들의 그 이력이라든가 근속기간이라든가 노동 실태라든가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1950년대 초에 61년부터 64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제출된 몇몇 석사학위 논문,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3편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 논문은 1961년 서울시 부녀보건소에 수용된 600명의 위안부, 그리고 1963년에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에 등록된 144명의 위안부, 그리고 1964년 군산시 보건소에 등록된 188명의 위안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이력, 근속기간, 소득 수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서울시 부녀보건소에 수용된 600명의 위안부는 등록된 카드를 보고 한 것입니다만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사람들이 위안부들과 절대 비밀 보장을 전제로 해서 면접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이들의 전직이 위안부 되기 이전의 전직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것인데요. 서울시 1961년은 서울시 부녀보건소에 등록된 600명이고 서울시 성동구는 성동구 보건소에 등록된 144명, 군산시는 군산시 보건소에 등록된 188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식모 출신이 가장 많고 군산에서는 고아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쟁의 상처로 가정이 파괴되어 과언을 전전하거나 극빈계층의 자녀로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정불화로 가출하거나 버려진 여인들이 식모로 들어가거나 다른 직종의 접계급에 종사하다가 위안부로 되는 경로가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동기를 보면요, 표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생활고 곧 가난에 쪼들려서 이 사창가로 밀려 나온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이미 진입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의 꼬임이 또한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남자 유혹이라든가 팔렸다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인신매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꼬임 가운데서도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인신매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안부가 된 이후에 얼마나 장기간 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알려진 정보는 지역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이 서울시 부녀보건소에 수용된 여자들은 뭐 1개월 미만에서부터 5 내지 10년에 이르는 다양한 어떤 구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들을 그 가중평균을 구하면은 평균 1.1년입니다. 1.1년, 진입했다가 1.1년이면은 퇴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고, 매우 길어서 5 내지 10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동구 보건소의 경우는 여자들은 평균 6개월입니다. 이 성동구 보건소는 논문을 쓴 사람들의 소개에 의하면은 일종의 집창이 아니라 산창의 형태로 개별 영업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들어왔다 6개월 이내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군산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창지역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긴 평균 2.5년의 길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케이스로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이 세 케이스를 단순 평균하면 1년 4개월입니다. 그렇지만 위안부의 근속 연수는 사람마다 또 지역마다 편차가 매우 심하여서 1개월 내지 6개월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2년 내지 5년 이상 이 산업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침전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정 포주에 매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또는 몇 사람이 동업의 형태로 종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했다면은 군산의 경우는 유명한 집창촌이고요. 거기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2년 이상 체류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상당수의 위안부가 포주에게 진 빚으로 인해 거기를 탈출하지 못하고 채무노예적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군산시의 유명한 집창촌인 개복동 텍사스촌 거리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사진은 물론 아닙니다. 2003년에 이곳에 대화재가 나서 위안부 12명이 불에 타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위안부들은 불이 났지만은 방 안을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겨 있었던 것이죠. 포주에 의해서 방 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채무노예적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2003년까지도 이러했으니 1950, 60년대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와 군산시의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루 몇 명의 유객을 손님을 접대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조사했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편은요, 참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성동구 144명은 하루 평균 3.7명, 많게는 10명 이상을 받기도 10명 내지 11명까지 손님을 받기도 하고 작게는 1명을 받기도 하고 노동시간도 각기 다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고 만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나 맹렬하게 10시간 이상씩 12시간씩 심지어는 14시간씩 그렇게 일한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면은 하루에 3.7명입니다. 근데 군산시는 군산시의 188명은 하루 평균 4.43명을 맞이했습니다. 군산시 188명의 경우는 손님을 맞이한 것을 넘어서서 하루에 선교 횟수도 조사되었는데요. 아주 훈련받은 간호부들을 시켜서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평균 5.51회였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지난 강의에서 제가 소개한 한국군 위안부와 미국 민간 위안부는 결국 동질의 존재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군 위안부의 공급원은 민간 위안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 강도도 비슷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 위안부가 하루 6명의 장병을 위안했다면 민간 위안부는 하루에 4-5명의 유객을 맞아서 하루 5 내지 6회가량 선교를 했습니다. 군 위안부 편이 약간 많습니다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이든 민간이든 동일 산업에 종사한 여성들을 모두 동질적인 존재로서 위안부, 영어로는 prostitute라고 규정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성동구와 군산시의 경우는 위안부의 월 소득이 조사되었습니다. 노동의 강도도 다르고 영업 형태도 달라서 위안부마다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큽니다만은 성동구의 경우는 월 평균 5,556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군산시의 경우는 월 평균 3,455원이었습니다. 서울과 군산 간의 물가 차이가 있고 또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고 해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접객수를 고려해서 화대를 계산하면요. 성동구의 경우는 100원이고 군산시의 경우는 5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포주에게 수입의 절반을 나눈다 하는 그 전제 위에서 계산한 화대입니다. 이 1963년, 64년에
이 산업 통계에서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개하면은 1963년은 3,180원이었고 1964년은 3,88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조업 종사자 평균인데 여자 종업원의 경우는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한 2,000원 내지 2,500원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국졸 이하의 무학력의 여성에게는 이 제조업에 취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 위안부들의 월 평균 5,500원 내지 3,400원의 소득은 당시로서는 꽤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된 대로 최빈곤 계층의 저학력 여성들이 해마다 2만 명 이상이 성매매 산업으로, 그중에 1만 명 이상이 성매매 전업의 위안부로 진입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대개 1, 2년에 동직종을 탈출해서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성이 다 이 탈출에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저축과 더불어 탈출에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포주가 쉬운 채무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한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정언이 남아 있습니다. 위안부의 모집과 보수의 직업을 군이 관리한 한국군 위안부가 그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위안부의 경우에는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허술하였습니다. 성병이 얼마나 창궐 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그렇게 허술한 가운데 악덕 포주의 위안부에 대한 채무노예적 지배는 말단 경찰이나 관리의 뇌물로 이어진 결탁하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 노예적 속박에 저항하는 여인들에게는 폭력이 일상적으로 행사되었습니다. 저는 그 같은 장면을 여러 차례 목도하였습니다. 1976년경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밖 창신동 어느 집에서 가정교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근처 동대문에서는 사창가가 발달했죠.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8시경 어둑어둑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어느 남자가 몽둥이로 젊은 여인을 사납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서 쪼그려 앉아서 매를 맞는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서울서 무작정 상경해서 친구의 게임에 빠지거나 인신매매를 당해서 사창가로 떨어진 20세 전후의 소녀였습니다. 저는 물끄러미 그 장면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많은 한국인이 더없이 분노했던 것은 그들이 익숙하게 보아온 이런 장면을 떠올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1930, 40년대 일본군 위안부에서도 이러한 폭력이 자행되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 2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